열심히 해두시고 진도 나갈게요. 79쪽에 실력업 문제 4개 있는 거 풀고 갑시다. X이온이랑 Y이온 나와있고 양성자 하나당 전하량을 봤을 때 X는 지금 이가 양이온이라는 거죠. 이가 양이온 전자를 2개 잃었다. 근데 전자가 n개니까 2개 잃고 n개가 됐다는 건 원래 n 플러스 2개가 있었다는 거고 그게 양성자 수와 같다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그 다음 질량수는 2n 플러스 4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량수는 양성자수랑 중성자수의 개수합이고요. 양성자수 원자 번호를 빼주면 가운데 중성자수 자리로 쓰기로 했으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가운데 거 정보가 이렇게 나온다 인 겁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대로 하면 y는 양성자 하나당 전하량의 2배만큼 마이너스니까 이가 음이온이라는 거고 전자를 2개 얻어서 n개가 된 거니까 원래는 n-2개 있었다. 거기에 질량수가 2n-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해주면 n-1이라고 하는 중성자수 정보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x를 기준으로 양성자수랑 중성자수 같다? 맞다. 그 다음 니은의 y의 중성자수는 n-1이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랑 같으니까 x가 더 크다 라고 해줘야 돼서 디귿 틀린 보기 답 기억 니은 3번 내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슬슬 이제 누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좀 뭐 할만한 단어 어려운 단어 이렇게 있을 건데 미리미리 공부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시험은 누적으로 볼 거니까 구성 입자 파트는 좀 잘 풀어주시고 그 다음 2번 이온 하나 나와있고 원자 2개 나와있는데 원자라면 양성자수랑 전자수는 무조건 같아야 되고 이온이라면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무조건 달라야 되니까 X이온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가랑 다는 확실히 양성자 전자의 관계는 아니다. 가와 다에 무조건 중성자가 하나 끼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것. 그 다음 Y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개 숫자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와 나인 거죠. 그럼 가와 나는 양성자와 전자 중에 하나일 거고 X에서 얘기했던 게 가와 다에 분명히 중성자가 하나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다가 중성자 수가 되는 거죠. 나 밑에 Z도 원자니까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아야 돼서 A 플러스 1이랑 B가 같다. 이렇게 식 하나 찾은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X이온으로 봤을 때는 양성자 수보다 1가 음이온이니까 전자 수가 하나 더 많아야 돼. 그럼 가가 양성자고 나가 전자라는 거 아시겠나요? X1가 음이온이니까 하나 얻은 거잖아, 전자를. 그러면 전자가 하나 더 많아야 될 건데 A는 B-1이니까 요 자리에 대입해주면 B-1보다 B가 하나 큰 거라서 가가 양성자, 나가 전자가 된다. 이렇게 특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에 가가 양성자가 되는 게 맞고 니은의 동위원소 관계 물어보고 있는데 Y랑 Z에 대해서 양성자 수가 같은지 보면 A 플러스 1이랑 B가 같다고 했으니까 요 둘이 같아서 양성자 수는 같고 근데 중성자 수는 지금 다른 거죠. 얘가 하나 더 많네요. 동위원소 관계이다? 맞다. 마지막 디귿 질량수 물어보고 있으니까 가와 다의 개수합 써주면 가에서는 뭐야 X1과 음이온은 2A개가 돼야 되고 인만은 2B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는 2A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근데 B는 A 플러스 1이니까 대입해주면 2A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질량수가 가장 큰 건 Y가 되는 게 맞다. 가나다 답 5번 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으로 가시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임의의 원소 x를 이용하여 만든 x2가 분자량의 가지수가 3가지가 나오려면 동위 원소는 2가지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작작, 작큰, 큰큰 해서 3종류가 나왔을 거니까 작은 것과 큰 것 2종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 니은 보기를 좀 어렵게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쉽게 얘기해보면요, 봐봐. 내가 시험 성적의 평균을 다 낼 건데 8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100점도 있어. 80점짜리가 하나에 100점짜리가 6개, 다시 90점짜리가 6개에 100점짜리가 하나야. 이럼 내 평균 성적은 몇 점이니? 90점이라는 거 아시나요? 괜찮아? 결국에 전체 평균을 낼 때는 90점짜리가 지금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양 말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존재 비율이 9대 6대 1이라고 해볼게. 그럼 정확한 값은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확실한 건 90점짜리를 그냥 무시한다라고 했을 때 80점이 100점짜리 과목보다 더 많으니까 평균 성적은 90점에 비해 좀 작을까? 좀 더 클까? 80에 가까울까? 100에 가까울까? 80에 가깝겠죠? 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한번 들이대보면 가의 존재 비율이 3이고 나의 존재 비율이 2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난주에 상대값 얘기했던 거니까 스케일 3배 보정하면 9대 6대니까 다는 나머지 하나 1이 되면서 9대 6대 1 클래스일 거예요. 그럼 평균값의 찐값을 물어봤다면 계산해 봐야겠지만 대소관계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가운데 거는 지금 무시한다라고 했을 때 가가 더 많으니까 다보다 평균값은 나에 비해서 왼쪽으로 좀 더 치우치는 거죠. 가 쪽으로. 근데 가가 가장 분자량이 큰 애니까 나보다 일단 크다. 요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니은 틀린 보기입니다. 마지막 디귿. 이제 원자량에 따른 존재비를 묻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건 작은 것과 중간 것과 큰 것의 존재비가 9대 6대 1이면 동위원소의 존재비는 몇 대 몇이야? 3대 1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가장 큰 게 9고 그 다음으로 작은 게 6이고 가장 작은 게 1이에요. 그럼 동위원소의 존재비는 몇 대 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작은 게 1일 때 큰 게 3이 되는 거죠. 9대 6대 1로부터 3대 1을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1대 6대 9로부터는 1대 3을 추론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게 1이고 큰 게 3이니까 1분의 3 계산하면 3이 된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필기할 거 해두시고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현빈법 좀 제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질량수가 35인 Cl 가지고 만든 이원자 분자 Cl2, 그러니까 분자량이 70짜리 Cl2는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위에가 맞을까? 아래가 맞을까? 찍어. 위에 게 맞습니다. 요렇게 써줘야 돼요. 이 70짜리 Cl2의 의미는 70짜리 Cl 2개 가지고 만든 140짜리 Cl2라는 거라서 요렇게 표현하면 과학적으로 모순이에요. 근데 나는 분명히 그냥 Cl2는 Cl2니까 분자량이 70이다 라는 걸 살리고 싶어. 그럴 때는 왼쪽에 긴 짝대기를 해줄 거고 앞으로 문제 풀 때 왼쪽에 긴 짝대기가 있으면 전체 기체로 보겠다는 거예요. 분자량이 70이 되는 거죠.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이니까 양성자가 34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양성자 수 합이 34인 Cl2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하면 중성자 수가 나오는 거니까 중성자 수 합이 36인 Cl2에 대해서 다룰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 보면요. 요게 수능화학 기준으로 준킬러로 등장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꽤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템포에 안 가고 중간중간 끊어줄 거니까 그 단계별로 연습을 좀 해보세요. 문제의 별 내용 안 나와 있고 쭉 보면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부피는 지금 가가 나의 2배라는 게 몰수가 2배라는 거죠. 온도 압력 일정 조건에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니까. 근데 각각의 기체에 대해 X몰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머지 기체는 모르니까 미지수를 2개를 살릴게요. 그럼 얘를 네모몰이라고 하면 얘는 별몰 뭐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가에 들어있는 기체 네모 더하기 X몰이 나에 들어있는 기체 X 더하기 별에 비해 2배라는 거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하나 끄집어주면 네모는 X 더하기 2별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꼭지예요. 부피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몰수로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나머지 기체에 대해서 몰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미지수를 살려야겠다. 미지수 세워놓고 식 하나 풀어놓는. 그 다음 내가 이제 중점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문제 조건에 X라고 하는 건 이미 나와 있는 미지수기 때문에 네모와 별을 이제 X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조건 써보면 가에 들어있는 16산소의 원자수 정보가 나와 있는데 16짜리 산소 2개가 붙어있는 게 네모몰이 있는 거거든. 그럼 16산소는 몇 몰이라고 할 수 있어? 2네모라는 거 괜찮나요? 그 다음 나에 들어있는 16산소는 여기 하나짜리가 X몰 있고 하나짜리가 별몰 있으니 X 더하기 별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이 값이 3분의 1인 겁니다. 지금. 그러면 3X 더하기 3별이 2네모와 같다고요? 네모에 대해서 내가 여기 식을 세웠으니까 2배 치고 연립해주면 2x 더하기 4별이 될 거고요. 결국은 요 둘이 같다 라고 하면 x와 별이 같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x는 출제자가 준 미지수기 때문에 네모랑 별이라고 하는 내가 세운 미지수를 그거에 맞춰줘야 되고 따라서 별을 x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에 들어있는 기체는 2x니까 가에는 그거의 2배 4x가 있어야 되고 따라서 네모는 3x가 된다 겁니다. 여기까지가 한 꼭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핑크색으로 한 걸 출제자가 이미 이 식을 줬다 치고 파란색을 연습해보라는 거고 나중에는 쭉쭉 단계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기억보기 가에 들어있는 16짜리 O2는 3x몰이죠. 그 다음 나에 들어있는 수증기는 x몰이죠. x 약분해주면 3분의 1 나오면서 기억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전체 중성자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전체 중성자수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중성자의 개수 합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혹은 평균적인 기체가 가지고 있는 중성자수로 풀어도 됩니다. 풀이 방식이 두 가지라는 거고 일단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 일단 가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를 생각해보면 얘는 일단 O2죠. 근데 얘가 3x몰 있는 거고 어떤 산소를 쓰든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니까 O2면 양성자 합이 16이에요. 그리고 16짜리 2개니까 분자량은 32가 되면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해주면 중성자가 16개라는 거 알 수 있고 따라서 16개씩 가진 애가 3x몰이니까 48x개 차지한다. 다음 더하기 아래 기체는 좀 빨리 쓸게. O2가 x몰이 있는데 양성자 수는 똑같을 거고 분자량만 36이 되는 거죠. 그럼 중성자 수는 20개가 될 거고 20개씩 가진 애가 x몰이니까 아래 기체가 차지하는 게 20x몰입니다. 그 다음 나에 들어있는 중성자수 똑같이 계산해보면 CO2는 양성자수 합이 22고요. 12, 16, 18이니까 분자량은 다 더해주면 46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24개씩 가진 애가 x몰 있는 거니까 24x 더하기. 자, 저 밑에 거는 수증기는 수소는 원자번호 1번에 산소는 8번이니까 더해보면 양성자 10개고요. 1에 1에 16이니까 분자량은 18짜리 수증기인 거죠.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하면 중성자 수 8개가 될 거고 그런 애가 x개 있는 거니까 8x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68x고 32x니까 약분했을 때 비율로 17대 8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 계산할 수 있어요. 뭐 한 건지 알겠어? 자, 이 교실에 존재하는 전체 돈은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네가 가진 돈, 제가 가진 돈, 제가 가진 돈 다 더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중성자수를 다 더해줘. 근데 이제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이 안에 예를 들어 사람이 10명이 있다 그러면 한 명당 가지고 있는 평균 돈 곱하기 몇 해주면 돼? 이 교실에 10명이 있다 치면 10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값을 구하면 전체 개수를 단순히 곱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고 한번 해볼게요. 다 지울게. 가에는 결국 O2가 들어있는 거거든. O2는 어떤 산소를 쓰든 양성자 수합은 무조건 16이거든. 그죠? 근데 이제 분자량을 보면 얘는 분자량이 32짜리고 얘는 분자량이 36짜리야. 근데 그때 해당하는 존재비가 3대 1이래. 그럼 평균 분자량은 몇이라고 할 수 있어? 33인 거 바로 되세요? 이게 바로 되면 가장 좋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하는 거죠. 32짜리도 있고 36짜리도 있는데 존재비가 3대 1이니까 평균값은 1대 3으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나오겠구나. 전체 차이는 4차인데 그걸 4칸으로 쪼개는 거니까 한 칸당 1. 그래서 33이 된다. 인 겁니다. 결국에 가에는 그냥 분자량이 33인 O2가 토탈 4x몰 있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평균 중성자 수가 17개가 될 거니까 전체 중성자 수는 평균 중성자 수 곱하기 금마의 개수 68x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에는 이건 이제 스킬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나에는 이산화탄소가 있고 수증기가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전체 중성자의 개수니까 이 기체가 CO2가 됐건 H2O가 됐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미지의 어떤 기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 얘가 2x몰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평균값을 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CO2는 양성자수 합이 22고요. H2O는 양성자수 합이 10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존재비가 똔똔이니까 평균적으로 몇 개 있다고 할 수 있어? 16개 있다. 평균적인 양성자 수가 16인 어떤 그냥 기체가 있다 치는 거야. 요게 좀 어려운 기술이죠. 그 다음 한 번 더. 위에 있는 CO2는 분자량이 46이었고 아래에 있는 H2O는 분자량이 18이니까 존재비가 똔똔이면 평균값은 중간값이 될 거고 몇이죠? 3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평균 분자량과 평균 양성자 수를 빼주면 평균 중성자 수가 16개라는 거 알 수 있고 결국 나에는 16개씩 가지고 있는 어떤 애가 2x만큼 있다. 두 개 곱해주면 32x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분해주면 똑같이 17대 8 나오네요. 첫 번째 풀이랑 두 번째 풀이 둘 다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최종적으로는 두 번째 풀이 쪽으로 좀 귀결이 돼야 돼요. 그 이유가 마지막 디귿 보기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온도 압력 일정 조건에서 밀도는 뭐에 비례해? 분자량에 비례해요. 근데 두 종류의 기체가 이렇게 섞여 있거든. 그럼 무슨 분자량에 비례한다고 하면 될까? 평균 분자량에 비례한다야. 근데 내가 이미 평균적인 기체들의 분자량은 구해놨어. 니은 보기 할 때. 33짜리랑 32짜리라고. 그래서 디귿이 맞다?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니은 보기에서 이렇게 풀었다고 해도 결국에 밀도를 따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질량을 보는 건 지금 숫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요. 결국은 평균 분자량 개념을 써주긴 해야 돼요. 디귿 보기를 풀 때. 그럼 평균 분자량을 어차피 쓸 거면 평균 중성자 수가 어차피 계산이 될 거니까 니은 보기를 할 때 이 두 번째 방식으로 했다면 디귿이 이제 공짜로 풀리는 그런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위원소 파트에서는 이런 평균 분자량을 써서 문제를 푸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좋다. 다음 페이지에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합시다. 우리 지금 대단원 몇 단원 하고 있죠? 2단원 하고 있고요. 2-1단원의 원자, 2-2단원의 원소, 주기적 성질 단원이 있다. 원자 단원에서 첫 번째 소재가 구성입자와 발견 실험이었고요. 되게 가벼운 내용이었죠. 그냥 단순 암기요. 다음 두 번째가 동위원소입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었고 9대6대1 클래스, 1대2대1 클래스, 10.8의 붕소, 63.6의 구리까지 지식형 4개. 그 다음 세 번째가 보어의 원자 모형, 네 번째가 현대 원자 모형입니다. 보어 모델은 원자 모형의 변천사에서 총 몇 개가 나왔니? 원자 모델 5개가 나왔죠. 첫 번째 뭐? 돌턴. 두 번째? 탐슨. 세 번째? 러더퍼드. 그 다음이 보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어의 원자 모형은 러더퍼드 원자 모델에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나왔다 얘기했고요. 그게 뭐죠? 고전 물리학이나 전자기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러더퍼드가 제안한 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끊임없이 돌고 있다 라고 했는데 자연계에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심력의 정전기적 인력만 받으면서 운동하는 이 전자는 결국은 돌다 보면 원자에게 꼬라 박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근데 왜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할 수 없다고 했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 보어 모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으로 전자가 끌려가지 않는 이유는 전자는 특정한 궤도만을 도는데 그 궤도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에 존재한다라고 했고 전자는 여기에만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걸 허용된 궤도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의 전자는 왜 안 끌려가? 원자핵에는 궤도가 없으니까 전자 껍질이 없으니까 안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각각의 껍질이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에 준하는 성질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배경 지식은 있어야 되는 게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이게 위치 에너지랑 비슷하다는 거거든. 생각해봐. 1층짜리랑 10층짜리에 사람이 서 있을 때 1층에 있으면 더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안정한 거죠.
기준면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얘 안정한 거예요.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반대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안정하다의 의미가 될 거고요. 안정하다는 건 에너지가 그만큼 높다는 걸까 낮다는 걸까? 안정하다는 건 에너지가 낮다는 거죠. 막 빨빨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 불안정하다. 저 새끼 에너지가 존내게 높다. 안정하면 에너지가 낮은 겁니다. 그 다음 전자는 전자 껍질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데 그 이동하는 현상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전자 껍질을 이동하는 걸 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전이할 때는 각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되는데 안에서 밖으로 갈 때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니까 흡수해야 될 거고요.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해야 되는 거죠. 일단 요 정도 배경 지식. 통합과학 때도 배웁니다, 이건. 그 다음 스펙트럼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보어 모델은 러더퍼드 모델의 어떤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이 뭔지 그리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뭔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스펙트럼이 일단 뭔지 아시나요? 어떤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빛이 일자로 쭉 와.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빛이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넓게 쪼개질 겁니다. 그거를 스크린에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분리해서 보는 건데 그럼 뭘 가지고 분리하냐라고 하면 스펙트럼은 기본적으로 빛의 파장에 따른 분리가 일어나요.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물리학 하면서 아마 배울 거고요. 파장에 따라서 빛이 쪼개지더라. 인 거예요. 햇빛, 백열등 이런 광원에서 나온 빛은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무슨 스펙트럼이 나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 아세요? 광원은 기본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근데 통합과학 때 무지성으로 외우는 거 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무슨 스펙트럼이죠? 저온이니까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선 스펙트럼이 나오고요. 고온의 기체에서 나온 빛은 온도가 높으니까 방출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막 외우게 하는데 뭐 정확한 의미를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저온의 기체에서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그거는 흡수선은 흡수선 생각해봐. 검은색이야 아니면 색깔띠야? 흡수선은 검은색 띠거든. 방출선이 색깔띠고. 왜 그러냐면 이제 방정관을 준비하고요. 내가 여기에 수소를 갖다 넣을 거야. 수소를 집어넣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전압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저 수소들이 특정한 에너지를 처먹고 막 들떠있는 상태가 될 건데 내가 이걸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수소를 기준으로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를 1, 두 번째를 10, 세 번째를 21, 네 번째를 100이라고 해볼게. 껍질은 무한대까지 있습니다. 얘는 딱히 안 쓸게요 지금. 그럼 모든 수소는 가만히 냅두면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가 다 몇이었을까? 원래 에너지가 1이었겠죠. 이렇게 1이었을 거예요. 에너지 1짜리인 수소들이 막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에 고전압을 걸어서 되게 다양한 영역의 빛을 줄 건데 봐봐.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1이거든. 그럼 얘가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몇 만큼 뭐 해야 될까? 9만큼 흡수해야 되는 거죠. 그럼 8.9를 줬어. 그럼 저 전자는 에너지가 몇이 될까? 1입니다. 내가 저기에다가 에너지 9.1을 줬어. 1자리에 9.1을 줬어. 그럼 에너지 몇이 될까? 여전히 1이에요. 그래서 전자 전이 시에는 각 껍질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는 건 껍질 간의 에너지 차이가 아닌 에너지는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처먹어. 그래서 내가 수소기체를 여기에 수소기체 없어. 진공이야. 그리고 저기 스펙트럼이 이렇게 쫙 나타날 거야. 프리즘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광원의 빛, 백열등을 쫙 쐈어. 그럼 저기 가서 무슨 스펙트럼으로 나타날까? 연속으로 나타나는 거야. 괜찮아? 광원이니까. 근데 내가 여기에 빛을 쏠 거야. 근데 여기에 수소기체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내가 쏜 에너지는 연속적이라서 1도 쏘고 2도 쏘고 3도 쏘고 4도 쏘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에너지 1을 쐈어. 얘가 먹어 안 먹어? 안 먹으니까 그냥 가서 박히는 거야. 색깔이 보이는 거죠. 2를 쏘면 안 먹어. 그냥 가서 박혀. 3도 안 먹고 4도 안 먹고 5도 안 먹는데 9의 에너지를 딱 주면 얘네가 처먹는 거거든. 일부의 수소기체가 9의 에너지를 먹고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9의 에너지를 쐈는데 얘가 먹었으니까 저쪽에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무슨 색으로 표현될까?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기체가 흡수하니까 안 보여서 검은색의 흡수선이 나타난다 인 거죠. 그럼 10의 에너지는 흡수할까 안 할까? 안 하고 11은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9의 에너지를 받아먹고 들뜬 애가 일부 이 중에 어떤 애들은 들떠서 10이 됐고 들떠서 10이 된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은 다시 한번 여기에 있다가 정확하게 11을 딱 주면 그걸 흡수해서 21이 될 수 있는 거니까 11도 누군가가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도 안 보이겠죠. 검은색의 선으로 나타날 거고 12, 13, 14, 15 안 가다가 20을 줬을 때는 또 누군가가 흡수하는 거예요. 1로 존재하던 애가 정확하게 20을 받으면 세 번째 껍질로 이렇게 들뜰 수가 있으니까. 20은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21, 22, 23 쭉 가다가 89 여기에서 한 큐 또 찍힐 거고 90, 99 여기서 한 파트 찍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검은색의 선이 나타난다 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에너지를 측정한 건요. 흡수가 아니라 방출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기에 고전압을 빵 건 거야. 그럼 어떤 애들은 에너지가 10이 되고 뭐 어떤 애들은 21로 가고 뭐 어떤 애들은 100으로 가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는 어떤 수소들이 되는 거죠. 고전압을 걸었다는 건. 되게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할 건데 여기에 이제 얘네를 들뜨게 한 다음에 고전압을 제껴. 얘 없애. 그리고 나서 가만히 냅두면 얘네는 지네가 알아서 안정해지기 위해 빛을 막 내보내면서 빛을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주변으로. 근데 이 모든 빛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줄기의 빛만 내가 관찰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얇은 구멍에 통과를 시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슬릿이에요. 슬릿이 뭔지 아세요? 슬릿? 구멍이 영어로 뭐야? 구멍이 영어로 뭐야? 홀이죠? 동그란 구멍은 홀이고요. 네모난 구멍을 슬릿이라고 합니다. 슬릿에 통과시키고 저렇게 나온 빛을 이제 분광기에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나온 빛이 파장에 따라서 분리가 될 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되게 다양하게 들떠있는 환경에서 만약 에너지가 10으로 들떠있는 애가 있어. 그럼 걔는 가만히 냅두면 1이 되면서 9만큼 방출하겠죠. 그러니까 1도 없고 2도 없고 3도 없고 계속 검은색이야. 안 보여. 그러다가 정확하게 에너지 9에 해당하는 어떤 빛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10은 안 나오는데 어떤 애는 21로 들떠 있다가 우연함에 의해서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11이 이렇게 방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은 안 보이는데 11의 에너지가 이렇게 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음 12, 13, 14, 15 계속 안 보이다가 우연함에 의해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로 가면서 20의 에너지를 방출해서 20은 또 색깔로 딱 나타나는 거고. 이게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고, 방출 스펙트럼은 그래서 검은색의 띠에 색깔 선이 보이는 겁니다. 검은색 스크린에 색깔 띠, 색깔 선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20. 그 다음 또 몇 나오나요? 89. 또 몇 나오죠? 90. 그리고 99. 이런 식이 될 거다.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보어가 이런 방식으로 수소기체를 가지고 진공방전관에 넣고 고전압을 때렸을 때 방출되는 빛, 같은 말, 방출되는 에너지를 직접 측정한 건데, 실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스펙트럼은 분광기는 기본적으로 빛을 파장에 따라서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몇인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파장이 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몇 나노미터인지. 근데 물리학에서 파장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공식이 있어. 혹시 아니? 에너지는 람다분의 hc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정도는 그냥 눈으로 한번 봐두시고 숫자 대입해서 계산할 일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떤 빛의 에너지는 그 빛의 파장분의 h는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거고요. 상수입니다. 그냥 숫자예요. c는 빛의 속도예요. 근데 이것도 상수죠. 그러니까 플랑크 상수와 빛의 속도라고 하는 달라지지 않는 어떤 상수를 곱한 다음에 파장으로 나눠주면 그 에너지, 그 빛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어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다양한 띠가 나타났을 거고 그 띠들의 파장을 분석한 다음에 공식을 활용해서 각각의 에너지로 환산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실제 보어가 얻어낸 값을 한번 써보면 9, 11, 20, 89, 90, 99 라고 하는 어떤 숫자 조합을 얻게 되겠지. 근데 보어가 생각을 한 거야. 왜 하필이면 1도 없고 2도 없고 다 없다가 9만 나오고 11만 나오고 특정한 에너지가 나올까 라고 했을 때 이 보어가 계산한 건 실제로 에너지 변화량인 거고요. 변화량으로부터 이 숫자 조합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아, 첫 번째 껍질에 에너지가 1이야. 두 번째는 10이야. 이러면 9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21이야. 아, 그럼 이 과정에서 11도 설명할 수 있고 20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껍질은 100이겠구나. 이럼 이 6개의 숫자가 모두 다 설명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숫자 조합으로부터, 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화량으로부터 각 껍질의 에너지를 역으로 수정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점화식을 만든 거고요. 그게 n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 관계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었으면 계산하기 되게 쉬웠겠지만 실제로는 엄청 복잡하게 나왔을 거고요. 심지어 저 숫자 조합이 무한대개입니다. 그러니까 무한개의 어떤 숫자들을 놓고 조합을 때려서 일반화를 시켜 놓은 거니까 대단한 거죠.
얘는 수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위에서 기억할 건 에너지와 파장이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수식을 한번 해석해보면 이 n은 n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이 될 거고요. 괜찮나요? n자리에 1 넣으면 첫 번째, 2 넣으면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n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 됐고 퍼몰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 퍼몰 1몰당 좋습니다. 전자 1몰당이라는 뜻이에요. 엮어보면 n번째 껍질의 전자가 1몰 있을 때의 에너지는 이라는 거예요. n제곱분의 1312는 숫자 관계인데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살아있거든. 물리 좀 하시는 분 에너지는 스칼라량이야 벡터량이야? 스칼라야 벡터야 에너지는? 스칼라량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3N이야. 3의 힘이구나. 힘이 근데 마이너스 3N이래. 이게 의미하는 건 뭐니? 반대 방향으로 3이라는 뜻이니까 힘과 같은 벡터 물리량에서는 부호가 이제 방향을 의미하죠. 근데 에너지는 방향이 없는 애거든. 그럼 마이너스가 왜 있을까? 라고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는 뭐뭐만큼 안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만큼 안정하다. 자, 현빈아 돈이 얼마 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3,000원이라고 한 거야. 그럼 당연히 그냥 3,000원 있다는 뜻 같은데 알고 보니까 3,000원이라고 하는 건 3,000원만큼 많다 라는 뜻이라는 거야. 어떤 애는 너 돈 얼마 있어? 5만. 그 말은 5만원 많다는 뜻이라는 거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뭐뭐만큼 안정하다, 뭐뭐보다 많다 라고 하기 위해선 무슨 개념이 필요할까?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준을 제공하는 게 제 흐름을 따라오세요. 무한대 껍질입니다. 그래서 n자리에 무한대를 대입해 볼게. 그럼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는 뭐가 나오죠? 분모에 무한대를 넣는 거니까 전체 값이 0이 돼버리는 거죠. 0을 향해 수렴하는 건 0이니까 0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에너지가 플러스, 에너지가 크면 불안정하다. 에너지가 마이너스, 작으면 안정하다야. 근데 얘는 0이래.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얘는 이제 고급 용어로 아무것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무한대 껍질에 전자가 있다면 그 전자의 에너지가 0이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이 전자는 원자핵에 귀속되지 않아서 이 원자핵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즉 제거된 상태를 의미해요. 같은 말, 무슨 전자로 존재한다? 자유전자로 존재한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건 자유전자였던 거예요. 최종 정리해보면 n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전자 1몰당 n제곱분의 1312kJ만큼 안정하다. 자유전자로 있을 때보다.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n자리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312kJ per 몰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전자 1몰이 첫 번째 껍질에 있으면 자유전자로 존재할 때보다 1312kJ만큼 안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에서 플러스 부호는 불안정의 의미고 에너지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안정의 의미를 가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꼭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이 좀 필요한 게 에너지 변화량을 출제자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갈 때 에너지 변화량은 몇이냐? 이런 식으로. 변화량은 뭐 빼기 뭐야?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갈 때의 에너지 변화량은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빼기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니까 E1 빼기 E3가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12kJ per 몰이 될 거고요. 빼기 요거 n자리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312 이렇게 되는 거죠. 단위는 kJ per 몰. 그럼 마마 뿔 친 다음에 계산해주면 1분의 1에 9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8 곱하기 1312 kJ per 몰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변화량. 변화량을 계산할 땐 그래서 나중 에너지 빼기 처음 에너지 계산하면 되겠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계산 과정에서 1312는 그냥 비례상수기 때문에 연산 안 하고요. 달고 다녀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귀찮으니까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n번째 껍질의 에너지를 마이너스 n제곱분에 그냥 치환해서 k kJ per 몰이라고 푸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럼 저걸 살려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세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갈 때의 에너지를 계산해보면 E1 빼기 E3인데 E1 n자리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빼기 n자리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분의 k가 되는 거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분의 8k. 근데 이제 치환한 거 풀어주면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주실 거고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한데요. 이제 더 쉬운 방법 현빈법 알려줄게. 근데 이거는 흐름을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가든 두 번째 껍질에서 네 번째 껍질로 가든 에너지의 크기는 어떨까? 이 같은 거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이 있어.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갈 때는 이만큼 뭐해? 방출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껍질로 갈 때는 이만큼 흡수하면 되는 거거든. 결국에 이 에너지 차이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내가 에너지의 크기만 계산해놓고 부호는 나중에 판단하면 된다는 건데 그래서 기억할 거 에너지 변화량은요.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를 언제 살리냐. 플러스는 변화량이 플러스라는 건 숫자가 커졌다는 거야 작아졌다는 거야? 커졌다는 거죠? 증가했다는 거고 에너지를 흡수했다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변화량이 마이너스라는 건 숫자가 작아졌다는 거고 방출했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물리량에 대해서 부호를 가지고 있으니 그 부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흡수할 것 같으면 플러스, 방출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를 박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만 할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아, 네 번 해야겠다. 자, 이거 날 봐야 돼. 날 보지 말고 얘를 봐야 돼. 보세요.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앞에서 뒤를 빼든 뒤에서 앞을 빼든 그냥 빼고 k 붙이고 숫자 작아지면 마이너스, 숫자 커지면 플러스 라고 할 거예요. 제곱분의 1 몇이야? 제곱분의 1. 앞에서 뒤를 빼든 뒤에서 앞을 빼든 그냥 빼. 숫자는 몇이야? 이거 그냥 빼. 숫자 몇이야? 16분의 3이죠.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지? K 붙여.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가면 에너지를 방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만 박아주면 돼요. 근데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껍질 수가 작아졌네. 숫자가 작아졌네.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돼. 한번 더 해볼게.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앞에서 뒤를 빼든 뒤에서 앞을 빼든 그냥 빼. K 붙이고 숫자 커졌네.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에너지 변화량은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지라 하시면 안 되고 요것도 좀 곤란하고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가볼게요.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그냥 빼. 통분해서 빼면 몇이야? 36분의 5. K 붙이고 숫자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끝. 한 번만 더 할게. 두 번째 껍질에서 다섯 번째 껍질로 간다.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그냥 빼면 뭐 붙이고? 커졌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 변화량을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개념 수업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머릿속 좀 정리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두 가지 내용만 더 하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는 무한대 껍질 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껍질 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건 껍질 수를 나타내는 정보고요. 이거를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양자수가 1인 껍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껍질은 워낙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따로 알파벳을 붙여서 K 껍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양자수가 2인 껍질, 3인 껍질, 4인 껍질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넘버링을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이라고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n번째 껍질의 에너지를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키로 줄퍼 몰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뭐가 되죠? n자리에 1 대입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는 몇이 되죠? 0이 되는 거죠. 결국에 첫 번째 껍질과 수소를 기준으로 무한대 껍질 간의 에너지 격차가 k라는 겁니다. 지금. 그 관점에서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뭐가 돼? 마이너스 4분의 k거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k는 이 위에 찍혀야 되니 밑에 찍혀야 되니? 위에 찍히는 거죠. 그 말은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딱 껍질 하나의 차이가 전체 4분의 3K니까 75%를 차지하는 거고요. 나머지 두 번째 껍질부터 무한대 껍질까지의 에너지를 다 더해봐야 4분의 1K, 즉 전체의 25%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얘기가 껍질 수가 커질수록, 같은 말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껍질 간의 에너지 차이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간격이 촘촘해진다 라는 겁니다. 이 얘기 하나 했고요. 그 다음 방출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빛을 방출하는 경우에 몇 번째 껍질로 가냐에 따라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걸 과학자들이 찾아냈고, 처음에 주양자 수가 몇인지는 관심 없어. 그냥 어떤 미지수의 K 껍질에서, 그러니까 미지수의 K예요. 어떤 모르는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갈 때 방출되는 빛의 계열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요. 이때 방출되는 빛의 영역은 자외선 영역이다 라고 합니다.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5에서 1, 점점점 무한대에서 1 가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모든 빛은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 자외선 영역의 빛이 방출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모르는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갈 때 방출되는 빛은 발머 계열이라고 하고,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나온다고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만 엄밀하게는 자외선도 나오고 가시광선도 나와요. 뭐 위에 K랑 서로 다른 K니까 여기 K 프라임 정도로 그냥 살려볼게요. 자외선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K 프라임이 6보다 커야 되고요. 가시광선이 나오는 조건은 K 프라임이 6 이하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까지는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빛이 나오는데 7에서 2, 8에서 2, 9에서 2, 점점점 무한대에서 2까지는 자외선 영역의 빛이 나온다. 근데 가시광선이 됐건 자외선이 됐건 두 번째 껍질로 갈 때 방출되는 빛은 발머 계열로 똑같이 얘기한다. 마지막 K2' 어떤 모르는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로 갈 때 방출되는 빛을 파센 계열이라고 하고요. 그 빛의 영역은 적외선 영역이 되겠습니다. 4에서 3, 5에서 3, 6에서 3, 점점점 무한대에서 3까지 파센 계열이면서 적외선 영역의 빛이 방출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괜찮나요? 그럼 이제 5에서 2로 갈 때 방출되는 빛의 계열은 뭐야? 몇에서 가든 관심 없어. 2로 가니까 일단 발머 계열이 되는 거죠. 어떤 영역의 빛이 나와? 라고 하면 6 이하에서 2로 가는 거니까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해볼까? 2에서 3으로 갈 때 2에서 3으로 갈 때는 어떤 계열의 빛이 방출돼? 네? 2에서 3으로 갈 때 어떤 계열의 빛이 방출돼? 방출이 안 돼요. 2에서 3으로 갈 땐 빛을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 흡수하는 빛은 무슨 계열의 빛일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빛들의 계열은 방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에서 3으로 갈 때 흡수하는 빛은 결국 3에서 2로 갈 때 방출하는 에너지와 크기가 완전히 똑같을 거고,
얘는 2로 가는 거니까 무슨 계열이야? 발머 계열인 거죠. 그래서 빛을 흡수하는 경우에 요 정도 조심해주면 되겠습니다. 방출을 기준으로 생각한 다음에 두 번째로 가니까 발머 계열. 근데 발머 계열의 빛을 흡수한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요. 어떤 영역의 빛을 흡수하죠? 라고 하면 방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시광선이라는 게 매칭이 되니까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흡수한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81쪽에 플러스 강이라네. 자라가 가발을 쓰고 모르겠어요. 알아서 외우시고 라발파 자가적 잘 외워주시고 에너지 진동수 파장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우리 눈에 색깔이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그러한 가시광선을 나누는 기준은 좀 러프하게 보면 380에 780이라고도 하고요. 좁게 보면 400에 750이라고도 합니다. 단위는 나노미터고. 그래서 380 나노미터부터 780 나노미터 사이를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아. 그 빛을 뭐라고 하니?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를 포함하는 거라서 빨주노초 파남보니까 양 말단에 빨강과 보라가 있을 거거든. 빨간색은 한자로 뭔 색? 적색 밖에 있으면 적외선이에요. 보라색은 한자로 뭔 색? 뭔 색 고구마? 자색 밖에 있으면 자외선인 거예요. 빨강과 보라의 위치 관계를 알면 적외선과 자외선의 위치 관계가 결정이 될 건데 얘들아 적외선이랑 자외선 중에 뭐가 더 에너지가 클 것 같아? 자외선. 그래서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잖아. 얘가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거든. 그 말은 파장이 뭐 하다는 거야?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기준으로 하면 보라색이 가장 짧고 빨간색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보라색보다 더 짧은 결국 가시광선보다 짧은 건 자외선인 거고요. 빨간색보다 긴 같은 말 가시광선보다 긴 게 적외선인 거예요. 요렇게 위치하게 되고 정리해 놓을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 같은 말 에너지는 작아진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왼쪽으로 갈수록은 파장이 짧아지니까 에너지가 커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왼쪽에 있을수록 파장은 짧고 에너지는 큰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진동수 얘기가 나옵니다. 진동수는 에너지랑 같이 가서요.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클수록 진동수는 커져요.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으니까 진동수도 작은 겁니다. 진동수가 뭔데요? 모르셔도 돼요. 진동수의 의미 해석은 절대 문제로 안 내고 진동수가 그냥 몇 대 몇이냐 누가 더 크냐 요 정도만 물어보기 때문에 대소관계만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의 위치 관계에 따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게끔 할게요. 하나만 더 하자. 그 가시광선 영역에 그래서 선이 지금 4개가 찍혀 있는데 요런 식으로 선이 4개가 찍히죠. 가시광선에 선이 4개만 찍히는 이유는 뭘까? 가시광선 영역에 빛이 나오기 위해서는
2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딱 4개밖에 없으니까 4개만 방출이 되는 거예요. 선이 4개 찍힌다. 그럼 이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요 선은 몇에서 몇으로 갈 때일까? 두 번째 껍질로 일단 가야 돼. 근데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가 있으니까 3에서 2는 이만큼, 4에서 2는 이만큼, 5에서 2는 이만큼, 6에서 2는 이만큼 방출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파장이 가장 긴, 같은 말, 이 안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건 3에서 2로 가는 변화인 거죠. 요렇게 넘버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니까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라고 특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껍질 간의 에너지 차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촘촘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 외워야 될 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파장이 길어지고 있거든.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보면 간격이 길어집니다. 이걸 그냥 외워버려 주세요. 파장과 간격이 같이 가고 에너지와 진동수가 같이 가는 거다. 파장과 간격이 같이 가고 에너지는 반비례하는데 그러한 에너지와 진동수는 같이 간다. 라는 것. 뭐 여러 번 반복하면서 결국은 외울 거긴 한데 일단 한번 얘기했습니다. 외우라고 했고요. 이제 풀다 보면 나오니까.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게끔 표시했을 때 라이먼 계열에 해당하는 빛은 왼쪽에 위치할까? 오른쪽에 위치할까? 라이먼 계열이 방출될 때는 첫 번째 껍질로 가는 거고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의 차이는 75%니까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거든. 그래서 라이먼 계열이 전체적으로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발머 계열이 있고 그 오른쪽에 파센 계열이 이렇게 위치하게 돼요. 파장 관점으로 봤을 때 라이먼 계열이 가장 짧고 파센 계열이 가장 길다 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내가 이 사이를 띄워놨거든? 겹치는 구간이 없다는 뜻이고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모든 라이먼 계열은 모든 발머 계열보다 파장이 짧다라고 해볼게.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라이먼 계열 중에서 파장이 가장 뭐한 것과 긴 것과 발머 계열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걸 비교했을 때 여전히 라이먼 계열이 짧으면 모든 라이먼이 더 짧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라이먼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긴 건 몇에서 몇으로 갈 때일까? 일단 라이먼 계열이니까 1로 가야 돼. 근데 파장이 가장 길다는 건 에너지는 가장 작은 거니까 1로 가는 것 중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 2에서 1로 갈 때죠. 이것과 발머 계열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거 일단 발머 계열이니까 2로 가야 돼. 근데 파장이 가장 짧다는 건 에너지는 가장 크다는 거니까 무한대에서 2로 갈 때죠. 요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에너지 관점에서 에너지 변화량을 계산해 보면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앞에서 뒤를 빼든 뒤에서 앞을 빼든 그냥 빼면 4분의 3에 K 붙이고 숫자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방출의 의미를 가지니까 아 결국 방출되는 에너지는 4분의 3K구나. 가장 에너지가 작은 게 4분의 3이구나. 그 다음 무한대 제곱분의 1 0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 그냥 빼면 4분의 1에 K 붙이고 숫자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방출의 의미니까 결국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4분의 1K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에너지가 왼쪽이 큰 거야 오른쪽이 큰 거야? 왼쪽이 훨씬 큰 거죠.
에너지가 훨씬 크거든. 그럼 파장은 그만큼 뭐 할까? 짧겠죠. 그래서 모든 라이먼 계열이 모든 발머 계열보다 짧은 게 맞다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너네가 실험을 세팅해줘. 비교 대상. 발머와 팟센의 이제 겹치는 구간은 없다. 모든 발머가 짧다. 라고 하기 위해선 몇에서 몇으로 갈 때랑 3에서 2로 갈 때랑 팟센 중에 가장 짧은 무한대에서 3으로 갈 때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잘 한번 정리해놓고 공부하시고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그냥 빼면 36분의 5에 k 붙이고 마이너스 36분의 5k가 방출되는구나.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k 붙이고 숫자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 통분해주면 마이너스 36분의 4k가 됩니다. 결국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발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애가 팟센 중에서도 가장 큰 애보다도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발머 계열은 팟센 계열보다 에너지가 크다라고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파장은 더 짧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보어의 원자 모형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제 문제 풀게요. 몇 쪽? 82쪽. 보어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1번 원자 핵주위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궤도를 따라 원운동한다. 맞는 얘기고요. 다음 2번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원자에게서 멀어질수록 불안정한 거니까 높아진다라고 해야 되죠. 틀린 보기.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다음 3번 전자가 다른 전자 껍질로 전이할 때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정확하게 차이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냥 통과시켜요. 그 다음 밑에 2번 문제. 요런 게 좀 중요하고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 물어보고 있는데 흡수하기 위해선 불안정해져야 되고 안에서 밖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저기 문과 애들처럼 흡수는 안에서 막 에너지 커진다. 흡수는 안에서 막 에너지 이거는 안 돼. 흡수. 쳐먹어야 돼. 쳐먹으면 에너지가 커지겠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경우를 찾아야겠다. 그죠? 방방방 흡방이네요. 흡수 D로서 한 가지 맞다. 차분히 공부해보시고 2번에 에너지 비율을 물어보고 있는데 C는 2에서 1로 가고요. 에코는 무한대에서 2로 가네요. 그럼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4분의 3에 K 붙이면 되고 에너지 크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부호 생략해도 되지만 항상 이렇게 살려줘 볼게요.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4분의 1에 K 붙이고 숫자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의미는 방출된다고 에너지의 크기는 4분의 3에 4분의 1이니까 3대 1이 되는 게 맞다. 입니다. 그 다음 3번 가장 짧은 파장을 물어봤는데요. 파장이 가장 짧다는 건 에너지는 가장 뭐하다는 걸까? 큰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눈이 있으니까 A 아니면 D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맞아?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이 방출되는 경우는 A가 되는 거죠. D는 왜 안 돼? D는 흡수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다. 그 다음 3번. 뭐 지식형으로 잘 외우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스펙트럼 계열의 이름과 방출되는 빛의 영역을 쓰라고 했는데 1로 가면 라이먼 계열, 2로 가면 발머 계열, 3으로 가면 팟센 계열.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팟센 계열은 적외선 이라고 대부분 가르치고 교재에 나와 있지만
발머 계열은 사실 자외선도 나온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엄밀한 의미로 공부 잘 해두시면 돼요. 뭐 솔직히 그렇게 엄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다음 4번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다. 파장 조건이 안 나와 있어도 간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습관을 요렇게 들이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넓어지네. 간격은 파장이랑 같이 가니까 파장도 길어지는 쪽으로 그려놨구나. 파장이랑 에너지는 반비례하니까 에너지는 작아지는 쪽이구나. 에너지랑 진동수가 같이 가니까 진동수가 작아지는 쪽이구나 라고 하는 거 물리량 4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눈에 색깔이 보인다는 것. 또 380, 780, 300, 다시 400에 750 요 사이에 있으니까 가시광선 영역인 거고요. 선이 4개 찍혀 있는데 가장 파장이 긴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건 3에서 2. 그 다음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매칭할 수 있다. 1번 이러한 빛이 나오기 위해서는 주양자 수가 3 이상인 전자에서 2로 갈 때 방출된다? 맞는 얘기고요. 발머 계열인 거죠. 다음 2번 에너지를 비교하면 B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작다라고 했고요. 3번 A, B, C, D 여기에 있는 모든 빛은 가시광선이 되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됐어? 그 다음 현대 원자 모형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예습하고 오면 가장 좋아요. 좀 잘 해주시고 90쪽의 자료 1번 풀겠습니다. 저는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여러분들 책으로 잘 보세요. 1번에 B와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물어봤는데 B는 3에서 2, C는 2에서 1이니까 계산해보면 9분의 1에 4분의 1, 36분의 5구나. 이 정도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4분의 1에 1분의 1, 4분의 3이구나. 통분해주면 36분의 27이 되네요. 따라서 에너지의 크기 B는 5대 27 이렇게 답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C와 E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물어보고 있는데 파장 바로 못 구하고 나는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C는 2에서 1이었고요. E, 에코는 무한대에서 2네요. 그럼 일단 에너지를 먼저 계산해보면 4분의 1에 1분의 1이니까 4분의 3에 K 붙일 거고 0에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 K를 붙이는 거죠. 물론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지만 얘는 그냥 방출했다의 의미니까 방출한 에너지는 3대 1입니다. 지금. 그럼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하니까 파장은 몇 대 몇이야? 역수에 비례하는 거니까 3분의 1대 1분의 1인 거죠. 그래서 날려주면 1대 3이 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대 1의 역수는 3분의 1대 1분의 1이에요. 물론 그냥 자리만 바꿔도 되지. 근데 이제 내가 좀 조심해라 하는 게 A, B, C 과정에서 예를 들어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1대 2대 3이래. 그럼 제이야, 파장은 몇 대 몇 대 몇인지 알겠니? 어우, 감사합니다. 3대 2대 1이래요. 맞나요? 몇 대 몇 대 몇이죠? 6대 3대 2예요. 어머 씨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가 있을 때는 단순히 자리만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습관 들이지 말라고. 1분의 1 대 2분의 1 대 3분의 1인 거야. 역수비니까. 그럼 이거 최소 공부에서 6으로 곱해주면 6대 3대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세 개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무지성으로 자리 바꿨다가 그럼 틀리기 때문에 요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하시는 건 괜찮아요. 두 개만 있을 때 자리 바꾸면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A부터 E 중 스펙트럼 Y에 해당하는 게 뭐냐. Y는 앞에서 했던 대로 간격이 넓어지는 쪽으로 가니까 파장이 가장 긴 쪽으로 간 거니까 3에서 2네요. 여기서 3에서 2를 찾아주면 B로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Y에 해당하는 건 B다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전자전이는 D뿐이냐. 어때? 그래프를 봤을 때 흡수 에너지 처먹어 높아지겠죠. 높아지는 경우야. 그러니까 방방방흡 방이니까 흡수하는 건 D로서 한 가지 맞다. 그 다음 2번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대요. 앞에서도 똑같이 했던 거긴 한데 가장 큰 에너지라고 하면 일단 A 아니면 D가 될 거고 방출한다 했으니까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다 맞다. 다음 3번 가장 긴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는 건 파장이 가장 길다는 건 같은 말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걸 물어보는 건데 눈을 뜨고 보시면 뭐가 가장 작죠? 에너지 변화량이 B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에너지 같은 말 가장 긴 파장은 B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다음 4번 발머 계열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는데 발머는 몇으로 갈 때야? 2로 갈 때죠? 그래서 2로 가는 변화를 봐주면 B와 E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BE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마지막 5번에 선 스펙트럼에서 Y는 X보다 에너지가 크냐? Y가 파장이 더 길고요. X가 짧았죠. 그 말은 에너지는 반대로 갈 거니까 X 쪽으로 주둥아리를 벌려야 돼서 Y가 크다? 틀린 보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숙제는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92쪽이랑 97쪽의 1번 그러니까 보어 파트 풀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중단원 100쪽부터 103쪽의 15번까지는 최소한의 숙제니까 꼭 해오시고 항상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면서 질문할 건 카톡으로 하시고요. 뒤에 수능 실전 문제가 있는데 요거 풀면 뭐 안 된다 그런 건 아니니까 시간 남고 좀 풀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풀어보시고 지금 너무 어려운 거 같다 그럼 냅두셔도 돼요. 제가 어차피 나중에 영상으로 다 칠 거라서 그렇게 문제 풀어 오시면 되고 이번 주에 주간지는 없습니다. 우리 원자 모형 파트가 보어랑 현대를 묶어서 하나의 섹션으로 구분이 좀 돼 있어서 문제가 좀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 원자 모형 파트 다음 주에 진도 좀 빠르게 나갈 거니까 한번 예습하고 오면 가장 좋아요. 그죠? 영상 여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1번 문제 풀면 일단 1번의 핵심 아이디어는요. 주양자 수가 4 이하의 전자 껍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자전이는 6개가 있다는 것. 그리고 파장에 따라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양자 수가 4 이하래. 그러니까 껍질 4개 이하라는 거거든. 셋, 4개. 그럼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자전이는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라이먼 계열 3개랑
3에서 2, 4에서 2. 발머 계열 2개랑 4에서 3. 팥생 계열 하나, 요렇게 총 6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2개는 특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 1번과 3번을 보면 초록색과 빨강색이라고 하는 가시광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가시광선은 지금 내가 써놓은 파란색 이거 2개밖에 없는 거지. 발머 계열. 그 중에 4에서 2는 나왔으니까 나머지 하나 3에서 2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 한 꼭지 찾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에너지 관계를 봤을 때 E2가 E4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3에서 1이 더 크대요. 그럼 일단 4에서 1은 절대 될 수 없는 거고, 가시광선 영역은 다 빠져나갔죠.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게 4에서 3 아니면 2에서 1일 건데, 무슨 정보가 더 있나요? E2는 E4보다 크다. 뭐죠? 2에서 1이랑 4에서 3 특정을 어떻게 하지? 특정을 안 해도 되네요. 못 하네요. 2에서 이거는 어 이게 탐구 과목에 좀 수치인데? 원래 이런 문제 안 나와요. 너네 통합과학 때까지는 정오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있거든. 통합과학 때는 그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과탐 올라가면 절대 그런 문제는 없어요. 너네 학교 시험에서 만나는 거는 선지를 봤을 때 무조건 정오 판단이 확실하게 되는 것들만 나와서 뭐 알 수 없으니 이런 거는 없는데, 이 문제는 보면 기억에 4는 그래서 2에서 1이면 자외선일 거고요. 4에서 3이면 팥생 계열이니까 적외선이 나오는 거죠. 자외선 아니면 적외선일 거고, 가시광선은 이미 다 썼으니까 기억은 절대 될 수 없다. 둘 중에 뭔진 모르겠지만. 그 다음 니은. 에너지가 가장 큰 건 뭐냐라고 했을 때 2에서 1, 요 구간이 지금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다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2에서 1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일 건데 에너지 2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E2가 가장 크겠죠. 니은 맞다. 마지막 디귿. 파장을 물어봤는데 파장은 바로 못 구하고 에너지의 역수로부터 나는 풀어야지. 1은 4에서 2니까 16분의 1에 4분의 1 빼면 16분의 3K가 방출된다고요. 그 다음 3은 9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통분하면 36분의 5K가 방출된다가 될 겁니다. 그럼 에너지가 저렇게 됐으니까 파장은 역수관계로 가면 3분의 16 대 5분의 36이 되겠네요. 약분할 수 있는 거 4로 되는구나 하고 크로스 쳐주면 5, 4, 20대 39, 27로 나오게 됩니다. 4대 1이 아니니까 틀린 보기 답 니은 2번 이렇게 내주면 되는 거죠. 요거까지 해서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볼게요.